자, 그러면 이제 오늘 개강을 하는 날이네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오늘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시험을 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과연 준비는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뭐 작년에도 시험이 이렇게까지 어렵게 날지는 몰랐는데 그냥 우리가 뭐 전략 기술들은 시험에 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나 블록체인이나 자 이런 것들 시험에 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도 제가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만들어서 드리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렇게 깊이 날지는 몰랐었어요. 깊이 날지는 몰랐다. 근데 어쨌든 시험이 날 거는 뭐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조금만 더 작년보다 조금만 더 깊이 있게 준비하면 된다. 근데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이제 간과할 수 있는 게 이게 상대평가잖아요. 상대평가. 그러니까 남들보다만 조금 한 10점 정도 더 맞으면 붙는 거예요. 10점. 사실은 10점도 필요 없지. 한 문제만 더 맞아도 붙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보다 그 정도 맞으면 된다는 걸 이제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 사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자 이제 그냥 책만 봤다. 이제 기본서 오늘 나눠드렸잖아요. 기본서를 어떤 이게 이제 많이 팔려가지고 책이 서점에 없어서 이제 오늘 복사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책만 보면 50점 맞는다. 그죠? 50점. 자, 근데 이제 50점을 맞는데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자 빨리 앉으세요. 자 하나씩 가져갖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럼 50점밖에 못 맞아? 그러면 어때? 준비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50점이 기반이 돼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합격한 분하고 통화를 해봤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이제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맨날 제가 전철 타고 다니거든요. 그분은 천안에 사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맨날 가다가 이제 맨날 하니까 이제 전화해서 물어봤잖아. 그쵸? 그래서 몇 점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개인 정보를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름을 말하지 않는 거니까 64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붙는다. 이해하셨죠? 그래도. 그러면 이번에 정보지 커트라인이 7급은 75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9급은 67점이었어.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9급은 굉장히는 아니고 그것도 어려웠어 사실. 근데 7급 시험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나지는 않았어요. 이 기본서에서 거의 한 80% 이상 났기 때문에 9급 시험은 7급보다는 쉬웠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커트라인이 합격선이 67점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너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할 필요가 없고 제가 하라는 거를 하면 돼. 근데 이제 그분이 합격하신 분이 뭐 이게 부원장님 말로는 우리 학원에서 13명 중에 한 국방부만 7급은 13명 중에 4명 정도 합격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학원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대요. 합격한 분이 이게 전화를 해야지 아는 거래요. 그래서 확인된 것만 4명이다라고 하면 많이 붙은 건 아니지. 그치? 많이 붙은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모의고사를 매월 치거든요. 매월 치고 그때 가장 못 맞았던 점수가 64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점수가 나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낸 문제를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이제 수험생 커뮤니티에 이렇게 올려보면 사람들의 평가가 뭐냐 하면 야 저런 식으로는 안 나. 저거는 자기 강의 들으라고 일부러 어렵게 내는 거야. 이렇게 했지만 시험은 실제로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합격할 수 있다. 정말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도 이게 복원도 제대로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시험이 사실 어떻게 나왔는지도 정확히는 모르는 거야. 근데 다만 작년하고 올해 문제들을 보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책에서 절반, 그 다음에 어때요? 전략 기술이나 어떤 또는 현대 사상가들에서 절반 정도 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걸 어떻게 준비하지? 아, 필요 없다. 상대평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맞으면 돼. 만약에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책만 하고, 그치? 전략기술이나 이런 것들, 현대사상가들에 대해서 안 했으면 합격생 한 명도 안 돼. 이게 정보사회론 같은 과목은 또 국가정보학 같은 과목도 있잖아요. 이런 과목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덕후들이 있다, 그치? 덕후들. 그런 거에 진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보사회론 같은 경우는 사회학하고 언론정보학이나 신문방송학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거기 전공자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또 학교 다닐 때 전공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많이 해봤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잖아. 근데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책에 있잖아요. 이제 이 정보사회론 이 책을 왜 쓰느냐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하지, 그치? 왜 제가 이 책을 쓰느냐 하면 이제 책을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해요. 사실 이번 시험에서도 어때? 이항우 교수님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문제가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어때? 그 사람 논문에서 문제가 많이 났어. 근데 그분도 정보사회 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얇은 책이 있어. 자, 일부 얇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훨씬 좋은 책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조윤희 선생님 책으로는 안 되니까 이항우 교수님 그 책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이항우 교수님 책 그냥 그대로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문장 그대로. 토시 하나 안, 이걸 뭐 그 책을 가져오면서 편집을 했다거나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붙였어. 그러니까 이항우 교수님 책은 이렇게 얇고 요거보다도 이렇게 작은데 그 책을 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이항우 교수님 책이 그대로 여기 다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이 책은 다른 책들도 어때? 이게 짬뽕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책이 우수성은 제가 뭐 조윤희 선생님을 뭐 비판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뭐 수험서를 쓰면 그렇게 쓰겠죠. 근데 그냥 자기 생각 없이 모든 책을 다 그냥 짬뽕해가지고 넣었기 때문에 어때?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워진 거예요. 아셨죠? 이 책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다른 책을 볼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시중에 이 책 말고 이 책으로 안 되니까 다른 책으로 공부하면 우리가 대비가 되는 거야?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제가 오늘처럼 매주, 그쵸? 관련된 논문들을 하나씩 드려서 같이 공부하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제가 작년 1월 달부터 이 학원에 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자, 작년에는 기본서를 나갈 때는 논문을 보진 않았어요. 그냥 문제 풀이할 때만 논문을, 그러니까 그냥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문제를 낼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논문을 문제풀이 강의할 때 제가 만든 문제를 소개하면서 이 문제는 이 논문으로 냈다 해서 그렇게 이제 드렸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기본 강의 때부터 관련 논문들을 읽어본다. 그러면 이 책만 보면 50점이고 제가 드린 논문까지 하면은, 그렇지, 여러분 그 뭐 제가 드린다고 뭐 완벽히 아는 건 아니니까 제가 드린 논문을 해서 문제풀이도 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 하면은 80점만 맞으면, 그치? 이거 정보사회론 80점만 맞으면 올해처럼 만약에 난다고 생각했을 때 정보사회론 80점만 맞으면 다른 과목에서 망하더라도 어때? 붙는다. 그치? 정보사회론이 프리패스 과목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해하셨죠? 이게 그렇게 해서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첫 번째로, 그치? 오늘 첫 번째로 이거를 우리가 이 논문을 선택한 것은 정보사회론이라는 게 뭐를 공부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정보사회론이라는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 이제 인류 역사를 세 부분으로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보자. 그럼 뭐가 있겠어요? 농업사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농업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 산업사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정보사회가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정보사회로. 그러면 여기를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구급 시험에도 났었는데 어때? 연속론, 단전론이 있거든요. 그러면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의 연장선이냐, 아니면 농업사회가 산업사회로 변한 것처럼 어때? 정보사회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치? 정보사회를 산업사회 연장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어때? 보통 마르크스주의자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면 이하운 교수님 논문이 많이 난다고 했잖아. 그 사람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그 사람도 자 사회운동론 이런 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막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걸 연장선으로 보려고 그래. 이해하셨죠? 그러면 어디서부터 보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산업사회가 진행됐고 산업사회부터 정보사회까지 어떻게 진행됐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고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변하는 데 있어서 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산업혁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시험에 난 거야. 이해하셨죠? 산업혁명. 자, 그래서 일단 그쵸,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이해, 제목 자체가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에, 그치? 뭐 수능 과목은 아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이제 산업혁명의 이해라는 걸 제가 가져왔는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이해라고 제목이 돼 있는데 넘겨보니까 뭐부터 시작해? 산업혁명의 정의와 전개 과정부터 시작하잖아. 올해 시험 본 분들은 어때요? 아, 이게 문제가 났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야, 이것도.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자, 산업혁명의 정의다라는 거지. 산업혁명이 뭐냐? 그러니까 산업혁명은 여기에 있었던 거야. 농업사회에서 어때? 산업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가 산업혁명이 있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1차 산업혁명이겠죠. 자, 그러면 산업혁명은 18세기 후반 급격한 산업 생산력의 증대로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 경제 구조의 획기적 변화를 일컫는다. 뭐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산업혁명의 전개 과정을 보세요. 자, 산업혁명의 전개 단계는 어때? 경제사회 구조 변혁을 촉진한 핵심 발명품의 등장 시기를 기준으로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기 전까지 총 3차례의 산업혁명이 있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에 났었던 거야.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기계화혁명이고 2차 산업혁명이 전기를 기반으로 한 거야. 그렇죠? 근데 일본 선지에 뭐라고 나왔었냐 하면 어때? 수력, 증기까지는 맞았는데 전기라는 말이 나왔어. 그럼 전기 나오면 뭐야 이거는? 2차 산업혁명이잖아. 그렇지? 그래서 일단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친 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치? 이 책에 그냥 아예 원래부터 줄이 쳐져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전기를 기반으로 한 대량 생산 혁명이고 3차 산업혁명은 어때?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지식정보혁명이다라는 거지. 그치? 이렇게 이제 처음 말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엘빈 토플러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1784년에 영국 1차 산업혁명에서는 증기, 방적기, 면방직 산업이다. 그래서 조금 더 보는 거죠. 자, 그 공업 중심의 경제로 전환됐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농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전환됐다라는 거야, 그렇지? 근데 노동자 계급의 성장, 자유민주주의 체제 형성이다라는 거죠. 1870년대 어때요? 독일과 미국에서 2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라는 거겠지? 중화학, 철강, 자동차 이거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근데 이게 뭐야? 전기, 전동기다, 그렇죠?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이다. 자. 여기서 후발 공업국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이거는 우리가 영국이 그렇지? 영국 이후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3차 산업혁명은 어때요? 미국, 일본, 그렇지? 컴퓨터, 반도체다, 그렇지? 인터넷, 컴퓨터, 반도체. 자, 그래서 이제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점점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농업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 중세 사회에, 그렇죠? 중세 사회에 장원들이 여기 있었을 거 아니에요, 장원들이. 그 여기 사는 농노가 이쪽 장원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의 국가로 통합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지구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화하고 어때요? 산업혁명의 진행은 어때? 궤를 같이 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드디어 이제 어때요? 적어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언제야 이게? 3차 산업혁명 시기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와 관련이 있는 게 뭐다? 얘가 3차 산업혁명이다. 그리고 어때요? 정보통신 기술, 컴퓨터나 반도체 이 산업을 중심으로 이제 3차 산업혁명이 있었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그림이 있잖아, 그렇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인비가 이제 이걸 이제 말했다고 했잖아, 그렇지? 이걸 처음 말한 사람은 물론 이 사람 전에도 있었는데 토인비가 중요한 사람이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의 등장이다. 그렇지? 4차 산업혁명의 등장. 자,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때요? 거기 그림에 있는 사람, 그렇지? 클라우스 슈밥이다. 그렇지? 이건 너무 이제 뭐 기본적인 거라서 이 사람 이름을 묻는 문제는 뭐 안 나겠지. 나면 이제 문제 점수를 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일의 산업 4.0, 그치? 인더스트리 4.0이라고 해요. 자, 이 정도도 알아야 돼. 독일은 뭐라고 한다? 산업 4.0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산업 4.0은 어때요? 독일의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도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구상한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독일은 뭐라고 불러? 인더스트리 4.0, 산업 4.0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지. 자,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정의, 이제 줄친 것만 보더라도, 아니, 여기는 4차 산업혁명 중요하니까, 세계경제포럼 회장 클라우스 슈밥은, 그치, 다보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어때요? 독일이 산업 4.0에 의해 탄생한 자동화의 기술의 확산이 제조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과 사회 구조의 변동을 가져온 현상을 4차 산업혁명으로 지칭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가장 먼저 시작된 데를 어디라고 보는 거야? 이게 독일이라고 보는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자동화 기술의 확산이, 그치? 자동화 기술의 확산이다. 그치? 얘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어때요? 경제 전반의 생산과 사회 구조의 변동을 가져왔다라는 거야. 그치? 4차 산업혁명을 3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요거는 알아두세요. 그렇죠?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사이에 모든 경계를 허무는 융합기술의 혁명이다. 그렇지? 융합기술의 혁명이 중요한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주요 특징들, 그렇지?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어때요? 이제 시험에 나는 거야.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 이제 여러분 시험에도 이게 나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런 걸 공부한다라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핵심 기술들은 정보를 자동으로 데이터화하고 분석해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현실과 가상의 세계를 하나로 연결한다라는 걸 어때요? O2O라고 한다. 그렇죠? 요것도 이제 알아두세요.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자동으로 처리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생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수동적으로 온라인에 입력해왔던 3차 산업혁명과 구별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사람이 자기가 입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3차 산업혁명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야? 키보드나 이런 걸로 입력을 해야 됐잖아. 그렇지?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 기계가 스스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산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정보를 수동적으로 온라인에 입력해야 했던 3차 산업혁명과 구별된다라는 거죠. 자, 요 이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넘겨서 보면 자,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 초지능화, 융합화 요 이제 알아둔다, 그치? 이런 거는 어때요? 딱 사지선다로 내기가 쉽잖아.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섞으면 틀리는 거야, 그렇죠? 4차 산업혁명은 뭐야? 초연결성이다, 그치? 사물 인터넷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냉장고하고 이제 우리가 어때? 다 컴퓨터하고 우리가 그치? 인터넷에 다 연결돼 있는 거야, 그치? 지금까지는 어때요? 우리가 컴퓨터로만 연결할 수 있었다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때? 모든 사물이 다 어때? 인터넷에 접속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초연결성이라고 한다, 그치? 초지능화다, 그치? 인공지능 말하는 거고, 아까 어때요? 우리가 바이오,
물리학, 그렇지, 디지털, 이게 더 어때? 융합화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융합화에 기반해서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고 보다 지능화된 사회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연결이다, 그렇지? 물론 3차 산업혁명에서도 어때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어때? 연결됐는데 이건 어때? 사람과 사람, 지금은 어때? 기계와 인간이 이제 연결되고 있다라는 거겠지? 자, 초연결성을 보세요.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사물 인터넷 및 만물 인터넷이라는 것도 있네, 그렇지? 진화를 통해서 인간과 인간은 물론이고, 그렇지? 인간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대상으로 한 초연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된다. 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이 이런 부분이다. 자, 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중요하다, 그렇죠? 초연결성, 초지능화는 어때요? 인공지능, 인공지능과 꼭, 그치?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다라는 거겠지. 이제 생각해 보면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훈련이 필요하거든. 훈련이 학습이 필요해. 그러니까 기계가 학습해야 되는데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자료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빅데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하고 가장 그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 뭐예요? 빅데이터다. 자, 빅데이터를 결합 연계를 통해서 어때요? 기술과 산업 구조의 초지능화를 강화한다. 그렇죠? 융합화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초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을 연결하는 게 초연결성이라면 융합화라는 거는 어때요? 초연결성, 초지능화에 기반해서 기술 간, 산업 간, 그치? 사물, 인간 간의 경계가 사라지는 대융합의 시대가 전망된다. 아까 앞장에서 거기 보면 우리가 여기 그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자, 그래서 뭐를 보려고 했지? 자, 여기서 하나로 연결된다가 아니라, 그렇지? 아까 그치? 제가 지금 자 물리학, 디지털, 그치? 바이오 이게 다 연결된다. 이걸 초융합화라고 하는 거야. 자, 융합화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산업혁명의 단계에 따른 어때? 생산의 변천사라는 거죠. 그래서 증기기관 기반 기계화혁명이다. 그렇죠? 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기계적인 장치의 제품을 생산한다. 자, 2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기야, 전기. 자, 전기. 그래서 에너지다. 그렇지? 에너지. 여기서부터 뭐를 쓴 거야? 우리가 1차 산업혁명 때는 석탄을 썼다면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석유화학. 그렇죠? 석유를 기반으로 하니까 화학이 발전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전동기 발명으로 어때?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노동력이 절약됐다. 자, 3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은 어때요? 컴퓨터, 인터넷, 지식정보혁명이다.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생산 라인이 자동화되고 사람은 어때? 생산 라인 점검 및 관리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 어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어때? 인공지능, 바이오 기반. 그치? 자, 여기서 CPS라는 거는 어때요? 거기 밑에, 자,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통합되는 가상물리 시스템이다. 라는 거.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죠. 자,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보세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자,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거야, 이제. 자,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 자,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이에요.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한 핵심 기술 영역이다. 그치? 과거의 증기기관의 발명이 철도라는 근대적 교통수단이 시발점이 되었듯이 디지털 바이오 물리학의 발전은 어때? 가상환경과 물리환경을 통합한 가상물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여러분, 가상물리 시스템도 알아두세요. 이걸 뭐라고 한다? CPS라고 한다. 그쵸? 자, 그럼 디지털 기술을 보세요. 디지털 기술. 자, 연관 기술인데 여러분 잘 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이제 공유도 되게 중요한 거야. 그치? 이것도 동료 생산해가지고 시험에 났는데 어쨌든 이런 주제들이 앞으로 시험에 난다는 거야. 오늘. 그쵸? 그래서 제가 첫 강의는 어때? 이걸 해야겠다라고 한 거야. 이해하셨죠? 자, 기출문제도 났고. 자,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 이게 뭐라고요? 디지털 기술이다. 문제를 있잖아요. 우리가 조금 쉽게 낸다고 하면 어때요? 얘를 뭐라고 해? 물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은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디지털 기술이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인공지능은 뭐하고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어요? 빅데이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어때? 디지털 기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술 활용의 예다, 그치? 뭐 스마트 약통이라는 게 있네, 그치? 자동적으로 약 기록, 요약. 그 약을 먹으면 언제 먹었다는 게 어때? 약통에 이제 기록되는 거야, 그치? 사용자의 이용 현황 통보, 그치? 선택에 따라 가족, 친구에게 통보하고 약물 과다 복용을 방지한다. 자, 바이오 기술이에요. 바이오 기술. 생물학 정보의 분석 및 기술 정밀화를 통한 어때? 건강 증진, 유전공학, 합성 생물학, 바이오 프린팅이다, 그치? 바이오 프린팅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바이오 기술은 이거는 어때요? 그냥 유전공학, 합성생물학, 바이오 프린팅 나오면 어때? 이거 바이오 기술이라는 아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기술에서 어때? 아,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이 디지털 기술이구나라는 거예요, 그치? 유전자 조작 뭐 이런 게 있고, 물리학은 잘 보세요. 자, 무인 운송 수단, 드론을 얘기하는 드론, 그치? 3D 프린팅, 로봇 공학, 나노 신소재, 대체 에너지. 자, 이게 이제 물리학이야.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로봇 공학 같은 거를 어디다 갖다가 넣을 수 있어. 그냥 디지털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자, 인공지능을 어디다 갖다 넣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을 그치 로봇 공학에 갖다 넣을 수 있잖아. 그럼 이제 틀리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인 운송 수단, 3D 프린팅, 로봇 공학, 나노 신소재, 대체 에너지. 이게 뭐예요? 물리학이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의사가 로봇파를 조종해서 어때? 수술을 시행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핵심 3대 기술 영역.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5대 주요 기술이다. 그치? 5대 주요 기술. 자, 이번에는 시험에 뭐가 났었냐 하면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가 났어요. 여기서. 그쵸? 그래서 이제 사물 인터넷. 자, 그래서 이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사실. 그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때?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돼. 작년에는 어때요? 이것들을 그치? 작년에도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있게 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 사물 인터넷. 자, 사물에 센서를 부착했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사물 인터넷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게 센서예요. 센서.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 데이터 통신 기술이다. 그치? 그 사물 인터넷에서 또 중요한 게 뭐가 되겠어요? 통신. 그치? 센서 간의 통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사물 인터넷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예요? 5G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센서를 부착해서 어때?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 통신 기술. 이게 뭐예요? 사물 인터넷이다. 그치? 로봇공학에는 생물학적 구조를 적용한다. 그치? 적응성 및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기술. 뭐 이게 로봇공학이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굉장히 쉽고 자연스럽게 걸어 다니지만 로봇가 이렇게 걸음걸이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걸 연구하는 거야. 그치? 3D 프린팅. 자, 3D 설계도 3D. 그치? 3D 프린팅. 3D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그치? 3D 프린팅. 3D 설계도나 모델링 데이터를 바탕으로 원료를 쌓아서 물체를 만드는 제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설계도만 넣으면 어때? 똑같이 만들어 주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어때요? 그냥 프린트는 지금 프린팅은 평면으로 나온다면 어때? 얘는 설계도만 넣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치? 입체적으로 만들어준다. 3D 프린팅, 빅데이터다. 그쵸?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인데, 자, 요거 이제 알아야 되고, 그치? 인공지능, 사고학습 등 인간의 지능 활동을 모방한 컴퓨터 기술. 자, 이것도 제가 작년에 깊이 있게 본다고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되는 거야. 그치?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융합한다라는 거겠지? 이런 기술들이 융합한다는 게 더 중요하다. 이해하셨죠? 자, 그냥 넘겨서, 자. 그쵸. 이제 미래인데, 자, 이런 거는, 그치?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여기까지만 이제 보면 되고, 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보려고 한 거고, 이건 고등학교 교과서를 제가 인쇄해 온 거야. 자. 근데 이제 산업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4차 산업혁명론의 위상이라는 이제 논문을 이제 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그치 보면 되는데 제가 이 논문을 굳이 소개하는 거는 6페이지에 보세요. 6페이지에 보면 1차 산업혁명에 뭐가 있어? 수력, 증기력, 기계적 생산 설비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번 선지도 뭐가 있었어요? 수력, 증기력까지는 맞았는데 그 다음에 어때? 전기를 넣어서 틀렸단 말이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수력, 증기력 이런 것들은 어때? 다른 선지로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했지? 그러니까 이걸 뭐 3차 산업혁명에 넣지는 않을 거 아니야, 수력을. 그치? 수력을 어디다 넣을 수 있어? 2차 산업혁명에 넣을 수 있단 말이겠지? 그래서 수력, 증기력이 1차 산업혁명이다. 그치? 2차 산업혁명은 전기. 그치? 전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3차 산업혁명은 어때요? 전자공학, 정보기술, 자동화. 그치? 자, 이게 정보통신 기술이다라는 거야. 그치? 우리가 이제 어때? 사이버 물리 시스템, 그치? 사이버 물리 시스템을 뭐라고 하는? CPS라고 한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어때요? CPS가 어디에 올 수 있어? 이게 3차 산업혁명에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사이버 물리 시스템, 요런 이제 봐둬.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1차 산업혁명의 전기와 영향에서 어때요? 이것도 시험에 날 수 있다. 언제나 사람 이름 내기 가장 쉬운 거잖아.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란 용어는 1884년에 아놀드 토인비의 유고 18세기 영국의 산업혁명의 강의에서 발간되면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이라는 용어 자체는 누구야? 토인비. 그치? 토인비. 자,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본 건데 여러분 요 논문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한번 읽어봐. 나중에 제가 또 정리해서 오는 이제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면 그치? 이런 게 시험에 나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는 거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책을 볼게. 이제 책을. 자, 그래서 이제 정보사회론이라는 게 이런 걸 공부하는 거구나라는 거야. 그치? 산업사회가 어떻게 됐는지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1차 산업혁명부터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까지 그 전개 과정에 관한 사상이나 그치? 전개 과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뭐야? 이게 그치? 정보사회론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넘겨서 이제 책을 보세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정보라는 것부터 나오잖아. 그치? 정보. 그럼 정보사회론인데 어때? 일단 정보가 뭔지 알아야, 그치? 정보사회가 뭔지 알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도 책에서도 어때요? 정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때? 정보사회에 대해서 설명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보세요. 정보와 우리가 그치? 구별해야 되는 개념에는 뭐가 있냐 하면 데이터와 지식이라는 게 있어. 이해하셨죠? 근데 여기서는 데이터에서 그치? 이걸 이제 아셔야 돼요. 데이터에서 어때요? 정보로 가고 정보에서 뭘로 간다? 지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식으로 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면 뭐가 되는 거야? 정보가 되는 거고, 그치? 정보가 의미를 가지면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식을 만드는 게 정보고 정보를 만드는 게 데이터다라는 걸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거기 데이터란 개인이 이용할 수 있거나 특정 상황에서 특정인에게 그것이 지닌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를 뭐라고 하냐? 평가가 중요한 거야. 그치? 이제 생각을 해봐, 여러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어. 해외여행을 갔는데 어때? 사진을 수천 장 찍어 왔단 말이에요. 그치? 그럼 그거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데이터야. 그치? 그걸 이제 어때? 거기 중에 좋은 사진, 저희 와이프도 맨날 하는데 좋은 사진을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정보가 되는 거야. 정보가. 이해했지? 그러면 이 정보들이 이렇게 쌓이게 되면 이게 어때요? 스스로의 논리 체계를 가지고 이게 체계화되고 또 뭐가 돼? 보편화된다라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지식이라고 한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일단 데이터가 정보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 평가돼야 돼. 그치? 그래서 평가되지 않은 메시지다. 그치? 그럼 정보란 뭐니? 라고 하면 평가된 데이터예요. 평가된 데이터. 지식이란 정보의 개념을 일반화해서, 그치? 일반화가 중요한 말이에요. 일반화. 그치? 일반화한다는 말은, 잘 보세요. 일반화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하면, 특정 정보를 어때? 모든 사회에 적용할 수가 없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지고 어때? 어떤 이론을 만든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이거를
지식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지식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뭐야? 일반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평가. 이해하셨죠? 데이터를 평가하면 정보가 되고 정보를 일반화하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지식이 된다라는 거겠지? 자, 일반화하여 평가한 것이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관계를 의미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될 수 있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보편성이라고 하는 거야. 보편성, 일반화 같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보편성을 갖는 게 뭐야? 지식. 그렇지? 특수성을 갖는 게 정보. 아예 평가되지 않은 게 뭐야? 데이터라고 하면 돼. 이 맥도널드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리했는데 이제 이거 누가 말한 거야? 이거는 지난 것 같아.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와.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미 그치? 누가 말했는지에 상관없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맥도날드 이거 외워야 되나? 이거 안 외워도 될 것 같아. 이거는.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데이터, 자, 평가되지. 평가가 제일 중요한 말이라고 했어요. 정보 데이터, 정보는 데이터의 특정 상황의 평가가 포함되는 거다. 그치? 지식은 일반적 사용의 평가다. 그치? 일반적, 보편성, 일반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펄롤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치? 펄롤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데이터, 정보, 지식. 근데 여러분 잘 봐. 지금 있잖아요. 정보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정보를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겠어요? 인적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이걸 구별할 수 있으면 정보를 알게 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어때? 인적 개념들을 배우는 거야. 자, 그래서 데이터가 되려면, 잘 보세요. 데이터가 되려면 사실을 특정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그냥 사실은 뭐가 되는 게 아니야. 데이터가 아니야. 이거는 데이터조차 아니다. 그냥 적어도 있잖아요. 특정 사실을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했다는 건 어때? 여러분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디지털 정보가 되는 거야. 디지털. 그치? 디지털 자료가 되는 거잖아. 데이터는 자료야. 그러면 적어도 어때? 카메라에 담아야 뭐가 되는 거야? 데이터가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사실을 특정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치?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자연세계의 사실을 기술하는데 자, 데이터는 컴퓨터의 입력, 저장, 가공되는 요소다. 그치? 자, 컴퓨터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 어때? 단순히 특정 매체에서 다른 매체로 사실을 변형하는데 이용된다라는 거겠지? 그럼 이제 데이터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매체라는 것은 수단을 말하는 수단. 그치? 수단. 자, 그래서 대중매체다라고 하면 이때 매체라는 것은 어때요? 의사를 전달한, 불특정 다수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수단. 이렇게 매체거든? 그러면 우리가 다른 매체로 사실을 변형시키는 데 이용된다라고 하려면 적어도 데이터가 되려면 어때요? 숫자나 상징으로 표현해야 돼. 꼭 카메라에 안 담겨도 어때요? 우리가 말로 이걸 보고 그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데이터가 된다. 그치? 그래서 근데 정보는 있잖아요. 사실을 유용하게 선정, 조직화한 사실들 간의 관계다. 그치? 사실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며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을 말하나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제 앞으로 계속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구조라는 말이 나오면 어때요? 이게 어렵지. 구조란 말은 진짜 많이 들어봤지만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치? 근데 질서를 말하는 구조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그냥 카메라에 그냥 담아놨다라고 하면 얘는 뭐야? 질서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때? 이런 거는 정보라고 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이거를 체계화해서, 그치? 데이터를 체계화해서 어때? 조직하면, 질서를 부여하면 그럼 정보가 되는 거야. 그럼 정보에 질서를 부여하면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데이터가 구조화된 게 정보고 정보가 구조화된 게 지식이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조직화, 선정 조직화는 사실들 간의 관계, 그치?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날 수 있는 건 사실의 집합이 곧 정보는 아니다라는 거야, 그치? 자, 이건 질서 없는, 그치? 모음, 그치? 이런 걸 뭐라고? 집합. 완전한 형태로 축적된 하나의 구성체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어때? 지식과 구별됩니다, 그치? 그러니까 점점 데이터 정보 지식으로 갈수록 어때? 구조화되고 질서의 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식 3번 보세요. 자,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 사실은
정보도 어때?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지식,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이 정보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작업이고 지식은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항상적인 의미를 갖는다. 여러분, 여기 항상적인 의미는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항상적이라고 그래. 그치? 항상성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일반성을 말하는 거지. 보편성. 자, 정보는 어때요? 대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인 반면에 어때요?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알려져야 정보가 되고 지식은 어때요? 알려진 정보를 어떻게 하는 거야? 생각해 보는 거다. 이거 아셨죠? 별표해. 다시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인 반면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다 라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쿠블러라는 사람이 데이터, 정보, 지식 이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말이야. 자, 펄로는 뭐라고 했어? 표현해야 된다고 했지. 근데 어때요? 쿠블러는 뭐라고 했어요? 기록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치? 자, 일정한 형식으로 다양한 현상을 어때요?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것. 이게 뭐야? 데이터야. 자, 그래서 그 밑에 부호화에 동그라미 쳐, 여러분. 부호화되어야 한다. 그치? 데이터가 현실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형식이든 부호화돼야 돼. 이게 뭐야? 표현된다. 상징화된다. 라는 말이야. 그치요? 자, 그 넘겨서, 자, 우리가 2번을 보면, 자, 2번 보세요. 자, 정보는 데이터를 조직화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그치? 정보는 데이터를 조직화해서 의미를 부여한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도 보세요. 3번. 자, 정보가 데이터에서 추출한 한 가지 맥락이나 공통점과 같은 단순한 사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지식은 정보를 토대로 어때? 새로운 것을 추론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요거 꼭 기억해. 데이터, 정보, 지식. 쿠블러, 폴론, 맥도너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하는 얘기가 똑같아 라는 거고 이미 어때? 이거는 다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때? 여기서 뭐 다른 게 아니잖아. 이해하셨죠? 자, 이게 몰라도 된다. 자, 그래서 정보와 지식의 차이다. 그치?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데이터를 뭐라고 번역해? 자료라고 번역해. 이해하셨죠? 자료. 그래서 자료 처리. 정보는 뭐다? 자료 처리다. 이 정도. 그래서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다. 그치? 정보가 체계를 갖게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지식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디귿에서, 자, 우리가 맥클럽을 보세요. 맥클럽. 정보는 단편적이고 특정한 반면에 지식은 구조적이고 결합적이라서 보편적. 아까 보편적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일반성을 갖는다라고 했지. 그쵸? 자, 그 다음에, 자, 디귿. 정보는 메시지의 흐름을 나타내는 개념이라면 지식은 주로 이 흐름이 생성되는 축적이다. 그치? 그러니까 정보가 축적돼서 뭐가 생기는 거야? 지식이 생기는 거야. 자, 그래서 니을 보세요. 정보는 의사소통에 획득되고 지식은 사고에 획득된다. 아까도 어때? 지식은 사고되어지는 것이고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치? 획득되고 지식은 사고에 획득된다. 그래서 지식은 사고에 동그라미 쳐. 그치? 자, 테스키라는 사람은 어때요? 그치. 똑같은 말이다, 얘도. 그치?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이에요. 데이터의 구조화된 집합.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의 단순한 게 아니라 어때? 얘가 질서를 갖는 집합이 되면 뭐야? 정보가 되고. 그치? 자, 새로운 정보에 의해 생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실세계에 대한 모형. 그래서 이제 이 모형이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모형이 이제 앞으로 보면 이론이야, 이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경제학에서 이론이 많이 나오잖아. 그치? 경제 순환 모형이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모형이란 말이 이론이야.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때? 가장 중요한 것들만 뽑아가지고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걸 모형이라 그래. 자, 그래서 모형 나오면 뭐예요? 이 모형이 지식이야. 그치? 자, 새로운 정보에 생산되거나 수정될 수 있는 실세계에 대한 모형이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관점에 따른 정보의 개념 분류다. 여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앞에서 나온 거는 어때? 그냥 데이터, 정보, 지식 이것만 알아도 어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는 조금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자,
우리가 관점에 따른 정보의 개념 분류에는 어때요?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어. 거기 보면 실러라는 사람이 정보 이론적 관점, 정보 사회론적 관점, 정치 경제학적 관점으로 정보의 개념을 분류했다라는 거겠지. 자, 웹스터라는 사람은 어때요? 의미론적 관점과 비의미적 관점으로 분류했다라는 거겠지.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이게 여기서도 오늘 첫날이니까 자, 앞으로 의미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치? 의미라는 말이 나오고, 여기 어때? 의미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어때요? 이게 질적이란 말이겠지?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의미론, 질적. 그럼 질적의 반대말이 뭐예요? 양적이 양적. 그치? 의미론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게 여러분의 생각하고 약간 다르게 생각될 수가 있어.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와이프가 맨날 저보고 어때요? 목욕하라고 난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 목욕물을 이렇게 손을 넣어봤더니 어때? 뜨거워. 얘는 뜨겁다는 건 어때? 양이야 질이야? 질이지. 그치? 그 양이라는 게 뭐예요? 양이라는 게 숫자를 양이라고 하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서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면 물의 양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치? 온도잖아. 온도. 그치? 숫자로 표현된 거잖아. 뜨겁다, 차갑다라는 게 어때? 이게 숫자로 표시된 게 양이야.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게 있잖아요. 45도라는 게 중요한 거야. 45도는 열나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의미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의미론적 관점이라고 하면 언제나 어때? 질적 관점. 질적 관점이라고 나오면 의미론적 관점이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게 양적 관점인데 웹스터는 특히 의미론적 관점과 어때? 비의미적 관점으로 분류했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정보 이론적 관점이 있고, 자,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있어요. 자, 이런 거는 여러분 시험에 날 수 있어. 정보 이론적 관점. 자, 그럼 정보 이론적 관점과 가장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의미론적 관점이에요. 자, 정보 이론적 관점은 그야말로 어때? 양적 관점이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의미 잘 보세요. 데이터가 의미를 갖는 게 정보고 정보가 의미를 갖는 게 지식이다라고 이렇게 데이터와 정보와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건 의미론적 관점이겠어요? 정보 이론적 관점이겠어요? 의미론적 관점이다. 그치? 근데 정보 이론적 관점에서는 데이터, 지식, 정보를 어때? 그렇게 구별하지 않아.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 이해하셨죠? 그냥 다 컴퓨터로 처리하면 된다라고 생각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정보 이론적 관점하고 어때? 의미론적 관점은 이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야. 자, 그걸 보세요. 정보 이론적 관점. 컴퓨터가 등장한 이래 정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어때? 1950년대 출현한 관점인데, 자, 동그라미 쳐. 통계적으로 표현하는 수학적 이론이다. 그치? 그러니까 의미론적 관점은 질적 관점이라면 어때? 우리가 나머지도 어때? 비의미적 관점이긴 한데 특히 양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게 정보 이론적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자, 정보를 의미 중심이 아닌 시그널 중심으로 해석한다. 이해하셨죠? 의미 중심이 아닌 시그널 중심으로 해석해서 정보의 양이 중요한 거겠지? 비트로 측정 가능하고 상징이 발생할 확률의 관점에서 정의한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비너라든지, 그치? 사이버네틱스 이론,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고, 셰논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야. 이해하셨죠? 셰논, 정보 이론적 관점의 대표. 누구다? 그치? 셰논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자, 의사소통 이론에서도 또 나와. 셰논은.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셰논은 이제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비너는 모른다 하더라도 누구는 알아야 된다? 셰넌은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셰넌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이론. 근데 수학적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잘 몰라. 그래도 어때요? 수학적 나오면 뭐야? 양적. 셰넌.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보는 내용과 상관없이 정의되고, 그치? 에너지나 물질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요소로 간주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자, 내용과 상관없어. 아까 데이터, 정보, 지식을 구별할 때는 어때? 내용이 중요했어요. 그치? 의미라는 게, 질적 관점이라는 게 의미를 가지려면 내용이 중요했는데
여기서는 어때?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는 내용과 상관없이 어때? 정의되고 에너지나 물질과 마찬가지로 물리적 요소로 간주된다라는 거야. 그치? 자, 셰넌. 자, 비트가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는 거야. 그치? 이거 아주 쉽게 나면 옛날에는 기출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비트가 정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라는 거겠지. 정보는 비트라는 공통된 단위로 계량될 수 있다라는 거겠지. 비너, 기호로 전달되는 메시지는 전부 그치 정보다. 인공적 의미, 형식적 구조, 그치 질서의 크기라고 할 수 있어. 질서의 크기에 동그라미 쳐. 자, 질서의 크기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셰넌과 그치. 자, 우리가 이 사람은 어때? 얘는 앞에서는 비너라고 읽었는데 우리가 이 사람은 또 위버야, 그치?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어때요? W가 이렇게 해, 그치? 그래서 이게 보세요, 여러분. 그냥 농담으로 할게요. 오늘 첫날이라 여러분 너무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해야지, 그치? 근데 그 BMW가 아니라 뭐야? 벤베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벤베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는 이제 위버야, 위버. 셰넌과 위버는 뭐라고 했냐면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어때? 엔트로피 감소를 가져온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여기서 그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가 뭐냐? 엔트로피의 감소를 가져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방이 있으면 잘 보세요. 방바닥에 널려 있는 책이 자동적으로 꽂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책이 이렇게 잘 정돈돼 있다가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점점 더 그치, 꽂혀있던 책도 책상에 나왔다가 방바닥에 굴러다니고 하면서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야? 무질서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무질서의 증가를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데이터에 어때요? 구조화된 데이터가 뭐라고 그러지? 정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엔트로피 감소라고 하는 것은 무질서에 어때? 이거를 질서를 부여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엔트로피 감소라고 하는 거야. 엔트로피가 뭐예요? 무질서다. 물론 물리학에서 더 이제 우리가 깊이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회학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엔트로피는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돼? 무질서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하셨죠? 그래서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 엔트로피 감소를 가져온다. 정보가 생기면 어때요? 데이터들이 뭘 갖게 돼? 질서를 갖게 돼. 그래서 제가 질서라고 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조직화되고 구조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엔트로피의 감소, 이게 나오면 뭐라고요? 이거는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어디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거야. 정보 이론적 관점. 자, 그러면 정보를 내용적, 질적 측면이 아니라 어때? 형식적, 양적 측면에서 정의한다. 다시. 정보 이론적 관점에 가장 반대되는 게 뭐라고요? 뒤에 가서 배울 거 의미론적 관점이다. 자,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주는 요인으로서 어때요? 엔트로피 감소를 가져온다라는 거지. 또 우리가 자, 닐 보세요. 의미 내용과 무관계. 의미나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 그치? 양적 관점이란 말이야, 이거는. 자, 정보 형식이나 문법에만 주목한다. 자, 사회적 불확실성을 관리하기 위해서 대량으로 생산, 가공, 저장, 전달한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정보 이론적 관점. 정보 이론적 관점의 대표 학자는 셰넌. 이해하셨죠? 셰넌과 위버까지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 비너나 위버까지 생각하면 더 좋겠지만, 적어도 누구는 암기한다? 셰넌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넘기면 돼, 그치? 넘기면 자, 우리가 그쵸? 자, 여기 그치 위너라고 돼 있는데, 자, 비너, 자, 사이버네틱스 혹은 동물과 기계의 조정과 소통이다, 그치? 자, 사이버네틱스 혹은 동물과 기계의 조정과 소통. 이게 나오면 뭐라고요? 이거는 정보 이론적 관점이다, 그치? 정보 이론적 관점.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사이버네틱스 혹은 그치 동물과 기계의 조정과 소통에서 그치 정보란 우리가 외계에 적응하거나 어때? 우리가 적응한 것을 외계로 하여금 감지하게 할 때 외계와 교환되는 내용에 붙인 이름이다라는 거겠지.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이게 생각해 보면 자, 이런 거야. 자,
사실은 이제 과학자들은 정보를 이렇게 생각해. 자, 이제 어떻게 왜 이렇게 생각하냐고 하는 거냐 하면, 자, 빛이 있잖아요. 빛이, 그치? 빛이 우리 눈에 이렇게 딱 오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야? 정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는 잘 봐. 우리 내부에서 생물학적으로 일어나는 속도가 아니라 어때? 정보가 외부에서 이렇게 오는 속도는 뭐를 능가할 수가 없어.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은 다 뭐야? 정보다. 이해하셨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야? 이게 그치, 정보 이론적 관점. 그러니까 어때? 외부로부터 오는 게 다 정보라고 보는 거니까 어때요? 이거는 양적 관점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제가 거기다는 줄 치세요. 자, 거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그치? 거기 노베르트 위너에서 밑에 네 번째 줄. 자, 정보는 기호를 전달되는 메시지가 가진 인공적인 및 형식적 구조. 질서의 크기. 이해하셨죠? 질서의 크기. 질서의 크기가 정보이기 때문에 어때? 엔트로피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 감소시킨다라고 했어. 자, 셰넌이다, 셰넌. 자, 커뮤니케이션의 수학적 이론이란 책에서, 그쵸? 자, 거기서는 밑에서, 거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거기 줄 치세요. 정보 측정 개념은 어때? 연력학에서 엔트로피 개념과 유사하며 정보원이 갖는 평균 정보량을 엔트로피라고 부른다. 자, 메시지에 전달되는 정보량은 메시지의 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증가하게 돼. 자. 그래서 엔트로피는 어때? 불확실성의 크기를 나타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보가 있어야 이 무질서하고 불확실한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제거할 수 있느냐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불확실성의 크기가 뭐야? 이게 엔트로피야. 이해했죠? 그래서 무질서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는.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줄에 줄 치면 메시지가 전달하는 정보량은 엔트로피로 측정되며 정보는 어때? 불확실성 또는 엔트로피를 감소시키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이에 라폴트라는 사람이 정보를 뭐라고 했어요? 역 엔트로피라고 했다. 그치? 정보라는 건 뭐야? 무질서의 반대말 질서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정보 사회론적 관점과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 이것도 이제 여러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조금만 쉬었다가.